19세기 말 페루에서 활동하던 독일 상인 비렐른 그레처는 나스카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직물 작품과 다채색 토기들을 수집해 유럽에 소개했습니다. 고고학자 막스 울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다채색 토기에 매료되었고 그 기원을 찾기 위해 1905년 페루 남해안에 건조한 지역 나스카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굴꾼들이 파헤친 고대의 무덤 30기를 확인했으며 660점의 토기들을 추가로 구입하고 학술지에 나스카 토기라 명명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부흥했던 나스카 시대의 토기는 색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조형미를 강조한 동시대의 모체 토기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모체 토기가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둥근 등자 형태의 손잡이를 갖는 반면에 나스카 토기는 만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회화적인 인물 묘사와 평평한 브릿지로 연결된 이중 입구 형태를 갖습니다. 토기에 그려진 그림 대부분은 샤머니즘 종교 색채가 강한 난해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으며 여성, 어린이, 일상생활과 성적 묘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스카 토기는 붉은색 산화철, 검은색 망간, 푸른색 인디고, 노란색 칠카와 같은 다양한 광물질 현탄의 안료를 미리 바르고 구워내어 반짝이는 광택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슬립 페인팅 채색 기법은 앞서 존재했던 파라카스 문화의 독보적이고 화려한 직물 염색 기술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스카 문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활 양식과 전통을 가졌던 파라카스 문화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라카스 문화는 1920년대 1세대 고고학자인 훌리오 텔로와 토리비오 제세페의 발굴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파라카스 주민들은 지하 5m 깊이의 수직 갱도를 뚫고 커다란 원추용 무덤방을 만들어 59가량의 시신들을 안치했습니다. 시신은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를 취한 채 선물 보따리를 연상시키는 수십 겹의 대형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훌리오 텔로는 총 430개의 장례용 보따리를 발견했고 이곳을 죽은 자들의 도시를 뜻하는 파라카스 네크로폴리스라 불렀습니다. 모카, 라마, 알파카 털을 원료로 만들어진 뛰어난 품질의 파라카스 직물은 길이가 30m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며 선명한 색상의 자수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자수 이미지의 주제는 초자연적인 동물이나 무당 혹은 추상적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치 약물에 취해 환각을 보는 듯한 사이키델릭 예술을 연상시킵니다. 하늘을 나는 남성과 맹금류의 반인반수 괴물 그림은 어쩌면 나스카 지상화의 비밀을 푸는 하나의 단서가 될 듯합니다. 직물 제작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 모카와 라마털에서 실을 뽑아내는 스피닝 과정과 염색 작업을 거칩니다. 다음은 실을 꼬는 트위스팅, 날실과 시실을 배치하는 워핑, 마지막으로 배트를 사용해 실을 교차로 엮어내는 위빙 과정을 통해 직물을 완성합니다. 파라카스는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개골 변형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배층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이마와 후두부를 납작하게 눌러 정수리가 길게 솟아오른 콘헤드로 변형시켰습니다. 또한 미스터리한 두개골 천공술이 흔하게 이루어졌는데 마약성 약물로 환자를 먼저 마취시킨 후 흑요석 칼날로 뼈를 동그랗게 잘라낸 듯합니다. 항아리에 묘사된 샤먼의 모습을 보건대 마취약으로 강력한 환각제 성분인 메스칼린을 함유한 산페드로 선인장즙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일부 두개골 구멍은 금과 구리 합금으로 막혀 있으며 뼈에는 치유 흔적이 나타나 환자가 천공술 이후에도 생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공술의 목적은 논란이 많으며 편두통, 정신질환, 뇌출혈을 치료하기 위해서였거나 혹은 신과의 소통을 염원하는 종교적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개골 구멍을 통해
용언의 눈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파라카스 두개골에 대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는데 가장 열심히 활동 중인 초술가이자 유튜버인 브라이언 포레스터는 이들이 외계인과 인간의 이종 교배로 탄생한 혼혈이라고 주장합니다. 포레스터는 피라미드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고대 거성 문명 또한 외계인의 피를 물려받은 선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주장이지만 외계인 문명 주입설은 재미로 흘려듣는 게 좋을 듯합니다. 토레비오 제세페는 파라카스 유적지를 한창 연구하다가 1927년 근처 사막의 한 언덕에서 매우 기다란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의문의 선들을 학계에 보고했지만 당시엔 전체적인 모습과 규모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고 이곳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41년 미국의 고고학자 폴 코삭은 고대의 광괴수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나스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영 강수량이 20c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물을 끌어오는 관계시설과 지하수 확보가 생존을 위한 절대적 과제였습니다. 나스카의 고대 수로 시스템을 현지에선 푸키오스라고 부르는데 수로 벽면은 자갈로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푸키오스는 10m 깊이의 나선형 우물 형태와 길이가 최대 600m에 이르는 기다란 수로 형태로 구분됩니다. 최근의 기후 연구에 따르면 서기 5세기경부터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가뭄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푸키오스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폴 코삭은 고대 수로를 탐사하다가 앞서 토리비오가 언급했던 사막 위의 정체불명 선들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의 수학자이자 사계 국어에 능통한 마리아 라이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둘은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내려다보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엄청난 스케일의 그림들이 지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뻗은 수많은 직선들, 삼각형, 소용돌이, 활주로 형태의 거대한 사다리꼴까지 900개 이상의 기하학적 무늬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사람을 표현한 70개 이상의 거대한 지상화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보통 50m에서 150m 정도였으며 도마뱀이 180m로 세 번째, 부리가 길쭉한 펠리컨이 284m로 두 번째, 목이 구불구불한 알카트라즈가 285m로 가장 길었습니다. 둘은 나스카 지상화가 하늘 위에서만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천체 운동과 별자리 정보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지상화에 완전히 매료된 마리아 라이체는 폴 코삭이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전기와 물도 들어오지 않은 사막 위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매일 지상화를 실측하고 분석했습니다. 1950년 그녀는 사막 위 미스터리란 책을 출간했고 나스카 지상화는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스카인들은 검붉은 모래와 자갈을 걷어내고 밝은 회색빛 맨땅을 노출시키는 단순한 방식으로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뚝과 로프를 사용해 그림의 비율을 맞추고 정교한 나선 문양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라이체는 나스카 지상화가 궁극적으로 별자리와 달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거미는 오리온 자리를, 원숭이는 큰 곰 자리를, 벌새는 12월 하지 때 일출 방향을, 고래는 일몰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적 선인장에 찔려 손가락 하나를 절단했었고 운명적 계시처럼 느껴지는 네 손가락 그림 옆에 전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96세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나스카 지상화 보존에 혼신을 다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1968년 에리 폰 다니케는 신들의 전차와 신들의 귀환에서 나스카 지상화가 외계인의 활주로라는 믿기 힘든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주조종사 출신의 우드맨은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만들었을 것이란
다소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드맨은 나스카 직물이 현대의 낙하산촌보다 1.3배가량 더 치밀하며 자수 그림에 하늘을 나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는 것과 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된 것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직접 원시적 기술만을 사용해 열기구 콘도르를 제작했고 14분 동안 120m 높이까지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8년 천문학자 제랄드 호킨스는 별자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93개의 나스카 문양과 주요 별들의 상관관계를 컴퓨터 분석 기법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자리와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고 지상화와 별자리는 관련이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존 레이너드, 도널드 프로스와 같은 학자들은 지상화가 기후제와 같은 종교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순례자의 길을 상징한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초창기 문명인 카랄숲의 피라미드 주변에서도 자갈돌로 성스러운 길을 표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빈 문화에서는 종교의식 중 길을 걸으며 토기를 깨뜨렸는데 나스카 선 주변에서도 깨진 토기 파편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개 껍질도 함께 발견되며 에콰도르산 스폰딜러스의 경우 1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들여온 것으로 이는 나스카 문양이 신성한 바다 혹은 물과 관련된 종교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의 학자들은 나스카 지상화가 지하수원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설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존스는 지상화가 그려진 땅이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잘 스며들어 지하수가 모아지는 다공성 토양의 태수층임을 밝혀냈습니다. 슈라이버 교수 또한 나스카인들은 지하수원을 발견하면 즉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로를 연결했고 지하수의 위치와 범위, 물의 흐름을 표시하기 위해 직선과 사다리꼴에 다양한 지상 문양을 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스카인들의 종교 중심지였던 카우아치 신전은 자연 언덕 위에 인공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으며 마찬가지로 태수층 지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로 시스템 푸키오스를 연구 중인 라사포나라에 따르면 길게 늘어선 신비한 나선형 우물은 물을 보관하는 저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에 지하수를 공급해주는 유압 시스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상화 중에는 푸키오스와 흡사한 나선형 문양들이 발견됩니다. 꽃과 생명의 나무, 아마존의 원숭이와 거미는 녹색 풍요로움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벌새, 콘도르, 앵무새, 외가리, 펠리컨과 같은 다양한 새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고대 나스카인들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비상하는 새를 바라보며 신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스카 토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자주 표현되며 맹금류의 반인반수시는 직물 패턴의 중요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라카스와 나스카의 예술 양식은 거대한 지상화로 영역을 확장해 표현되고 숭배되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오랜 가뭄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울부짖자 새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던 비라쿠차 신은 땅으로 내려와 눈물을 흘렸고 눈물은 대지를 적시며 지화수와 샘물을 채워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초창기 나스카 지상화는 지하수원을 나타내는 단순한 성과 기호로 시작했다가 점차 규모가 커지고 마침내는 하늘 위 비라쿠차 신에게 물을 기원하며 바치는 종교적 목적의 대형 그림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최근 드론 촬영과 카메라의 높은 해상도 덕분에 경비인기로 관찰할 수 없었던 작고 희미한 그림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카이 마사토 교수가 이끄는 일본 팀은 AI 분석 기술을 이용해 샤먼으로 보이는 독특한 인물화와 반인반수, 도마뱀, 물고기, 쌍두뱀을 비롯한 142개의 새로운 지상화를 발표했습니다. 몇몇 그림은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지상화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제작되었고 광범위했음은 분명합니다. 2020년
가장 최근에 발견된 37m 크기의 귀여운 고양이 지상화입니다. 인부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는 선이 매우 희미했으나 학자들이 선명하게 복원한 것입니다. 고요한 사막에서 만난 순수한 영혼의 어린 왕자가 뱀에게 물려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났듯 고대 나스카인들 또한 죽음을 통해 하늘을 날아가는 영혼의 비상을 꿈꿨던 것은 아닐지 상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